8위부터 만나볼까요? 용산 한남동 직접 답사했다. 청와대와 계속 충돌하면서 윤 당선인 뜻대로 5월 10일 용산 시대가 열리기는 힘들어 보이죠. 그럼에도 용산 구상은 윤 당선인이 이미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남동 공간까지 직접 오가며 답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남동 공간에서 이곳 용산까지 출퇴근을 하신다면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대안이 있으신지. 거리가 한남동 외무부 장관, 합참의장 이런 공간이 있는 곳에서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로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퇴근길 한남동 공간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만약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이 이전이 된다면 여기까지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 별다른 교통 통제 없이도 이 정도 가능하다. 직접 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을 피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루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국방부에서 나와서 이태원을 통해서 한남동 가는 게 가장 거리상으로는 짧고 일반적인 루트일 텐데, 그거 말고도 지금 그림 아래쪽을 보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쪽으로 나와서 강변 쪽을 이용하는 루트가 한 두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교통량을 감안해가지고 그 루트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물론 이제 경우에도 고려 요선이 도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침에는 9시 출근, 저녁에는 이제 6시 퇴근이 대체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많이 분산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건가? 대통령이 출근을 러시아워 피한다고 9시 이후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일찍 하고, 또 대통령이 혼밥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저녁에도 굉장히 회식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회식이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막히지 않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 아예 저렇게 출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백악관, 영국의 다우닝가 10번지, 그다음에 프랑스의 엘리제궁, 일본의 그 총리 관저, 다 집무실하고 관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지금 현재 국방부 청사, 거기에 한 층을 이렇게 할애해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관저로 일단 꾸미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 경내 부지에 지난번에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관저 신축과 영빈관 신축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건 어떤지, 이렇게 조금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화면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이 한남동 공간에서 용산 집무실 말고 이렇게 조금 더 지름길도 있다. 여러 지금 루트들을 윤 당선인이 직접 답사를 여러 가지로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진 원장님, 근데 이게 사실 예산 통과 안 돼도 이전 준비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인수위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데, 근데 지금 돈이 없이 이게 현 정부의 협조 없이 가능할까? 여러 의문점은 좀 있거든요. 네, 일단 예산이든 비용이든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그 의지는 아주 확고부동한 것 같아요. 일단 탈청와대를 하겠다는 이제 의지가 정말 강한 것 같은데, 윤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로. 그러니까 단순히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일종의 집무실이 단순히 장소, 위치 변경이 아니라 청와대를 그동안 구중궁궐이라든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흑 역사의 어떤 본산을 허물어서 해체하고, 두 번째로는 청와대의 어떤 민정 시스템이나 수석 체제 여러 가지 기존의 시스템을 해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3단계로는 이제 권력구조 개편을 확실히 바꾼다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대한민국 권력 리모델링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지가 확실히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 집무실 1탄, 첫 시발단으로서의 집무실 이전을 이렇게 세게 강하게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게는 윤석열 당선인이 확고한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 측이 가장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5월 10일 청와대의 완전 개방일 겁니다.
5월 10일 날 못 들어갈 수는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청와대는 개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청와대는 100% 5월 10일 개방할 것입니다. 통이동 집무실을 사용할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 청와대 안에 있는 지하 벙커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청와대 벙커든 아니면 국방부 벙커든 아니면 합참 아래에 있는 벙커든 마찬가지로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산에 국방부 청사를 갈 때는 국방부 청사 안에 있는 벙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5월 10일까지 이 상황의 진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100% 개방하겠다. 근데 윤당선인의 속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몇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전 비용 문제를 부탁하려고 만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방해해도 청와대 절대 안 들어간다. 청와대라고 하는 건 권력에 눌리는 것이다. 여기에 절대라는 단어가 몇 개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지현 의원님. 방해라는 단어를 썼고요. 돈 부탁하려고 만난 일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윤당선이 굳게 용산 이전으로 마음을 먹었는지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그런 게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 현 정권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집무실을 뭐 짓거나 또는 집무실을 완전히 그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서 이주하라고 계속 권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로 되는 것이 처음에 비용 그리고 국방 공백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경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초기 단계에는 무슨 용산이 과거에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주둔했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국방부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현재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즉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라고 국민께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내용을 후임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만들어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라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후임 대통령이 지키는 일에 자신이 나서서 협조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뭔가 거북할 거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방해해도 절대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그 대통령 선거가 워낙에 역대 최고의 이제 박빙 선거였고 최소의 그 득표율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선에서 패배한 분들의 마음이 아직도 심정적으로는 대선에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과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그런 마음에서 이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를 주된 타겟으로 삼아서 국민들에게 반대의 역정보를 흘리고 또는 사실과 좀 다른 뭐 예를 들어 비용을 과장한다든가 또는 방공 통제구역을 좀 과장한다든가 또는 뭐 예컨대 어떤 토론회는 가보니까 아파트 옥상에 전부 방사포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대치동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당선인 입장 또는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이런 시도가 결국은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 특히 당선인은 하루도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전임 대통령처럼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좀 이따가 흐지부지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시도가 대통령 공약을 발표할 땐 좀 있었거든요. 그런 시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 처음부터 집무실을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런 공약을 지키는데 그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고 예.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저는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근데 반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고
그럼 당분간은 뭐 몇 달 가까이는 윤당선이 서초동 자택에서 통이동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 뭐 교통통제뿐만 아니라 지금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직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야말로 파행 아닌지 윤당선인에게 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강조할 정도이기 때문에 통이동에서 직무를 시작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서초동 자택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서초동 자택에서 통이동 집무실까지 그리고 유사시에는 국방부 벙커까지 이용하다 보니까 동선이 굉장히 길어서 굉장히 안보 공백이라든가 또는 유사시에 어떤 경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도 좀 윤석열 당선인이 좀 소통을 하면서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선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반대할 일이 없고 민주당도 당연히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에서 인수위 시절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옳고 지금 당장 국방부를 2주 만에 이사시키고 여기에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간다라고 2달 만이요? 2달 만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가 2주 만에 이사가 정말로 안보 공백 없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제의 최고 권력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결단하고 자신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맞는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선인이 최고 권력자로서 이제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각과 여유 있는 어떤 경청의 모습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 당선이 이렇게까지 용산 집무실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본인이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할 당시에 청와대의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크게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시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014년 7월 10일 날 세월호 특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요.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때 청와대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과 세월호 사태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걸 수사지휘했던 윤석열 당시 검사였기 때문에 이런 보고 체계의 문제가 뚜렷하다. 그래서 청와대는 절대 안 들어가겠다. 이게 내심 저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던 겁니까? 윤 당선인뿐만 아니라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본 우리 국민들 가운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청와대라는 곳이 어떤 구조길래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고 차를 타러 가고 또 비서관도 수석도 심지어는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바로 만날 수가 없고 또 만나러 가서 급한 서류를 줘도 쉽게 말하면 어떤 문고리 같은 사람이 와서 받고 그걸 대통령이 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지? 이런 그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 국민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은 뭐 안타깝지만 좀 더 심하셨던 면이 있어요.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출근 안 하시는 날이 많고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과 비서진을 그 차단시키는 청와대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나와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좀 오래되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봄날에 그 대통령이 상춘제에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관저까지 다 올라가는데 봄날이니까 봄꽃 향기가 싹 나고 청설모가 막 뛰어다니고 바람이 이렇게 하면서 저 나뭇가지 흔들리고 딱 그런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서 아까 우리 김치찌개 얘기했죠. 해장국, 대출, 최저임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시에 나오는 무릉도원 별세계입니다. 우리와는 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어제 그제 우리 뉴스탑10 시청자 한 분이 우리 신문사로 전화하셔서 아하. 어떻게 이도훈 의원이 그 청와대 이전을 찬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 뭐 좀 질책을 하셨는데 저의 이런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우리 정치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네. 저도 청와대는 이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스탑10 애청자 시청자가 저한테 전화 오지 않고 이도훈 의원께 전화를 하셨군요. 최진 원장님, 그런데 뭐 5, 6년 전 본인이 검사 시절에 그런 당시 수사, 청와대 보고체 문제점을 수사하다 보니까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 청와대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 대통령 집무실도 비서동에 같이 있고 소통은 잘 되고 있다. 예전 사례랑 다르다. 이걸 계속 청와대에서는 강조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검사 출신은 뭐 계시지만 대부분 압니다. 그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이라는 데가 얼마나 파워풀하는지 민정수석이 어떤 생각,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검사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파워풀한 이 민정수석을 검사 생활 27년 하면서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고 특히 본인이 얘기했습니다만 마지막 이제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 3번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직간접적으로 본인이 직접 진두 지휘하에 윤석열이 당선했다 아니겠습니까? 예, 윤 당선인이요. 예, 윤 당선인. 그때 청와대 얼마나 권위주의고 비협조적이고 이런 부분을 온몸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래저래 청와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두운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나오지 사실 화사하고 보기 좋고 그림 같지만요. 저도 국무회의하고 김재원 수석도 국무회의지만 정말 안에만 들어가면 숨이 좀 막힙니다. 크게 막히고. 그건 분명히 사실. 그리고 저 보이는 사이에 비서동 사이에 철조망이 있고 또 다 경호원들이 참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저런 아름다운 모습하고 실제로 가보면은 그 말은 느낌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도 주관적인 평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끊지 않는 이유는 이게 청와대를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제가 그것까지 그렇게 일부러 끊지는 않았습니다.